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참 이거 명재고등학교 동기인데 인터뷰를 하려니까 반말을 해야 될지 존댓말을 해야 될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거부터 지금 걱정됩니다. 편하게 뭐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되는 대로. 예, 아무튼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친구를 모시게 됐습니다. 흔쾌히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예. 참,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요? 네. 대명지고등학교요. 아이, 대자 빼도 됩니다. 그 앞에 있는 학교 얘기 됩니까? 예, 예. 그 앞에 그 소충암이라고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명지고등학교. 요즘 충암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데. 네. 예, 명지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동창입니다. 그 고교 시절의 추억이 있으시겠죠, 물론. 그 당시 우리 별로 안 친했는데. 그렇죠. 예. 고등학교 시절에 뭐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은 저는 교내에서는 문예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좀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었고 그때 문학의 밤도 있었죠. 그쵸. 이제 그 명지여고에 행란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돼서 갔던 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이제 운동을 좀 키는 조금해도 아담 사이즈라도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태권도도 하고 아버님이 또 유도 사범이셨기 때문에 유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운동성이 좀 있어서 애들 뭐 키는 작아도 농구니 배구니 할 때 항상 반 선수로 나가서 하다 보니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그 장소가 거의 우리 집 앞에 학교가 있었고 초등학교가 그 운동장에서 농구 많이 하고 놀았고 그러다 보니 한 12명, 3명 이렇게 되는데 항상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하루 종일 먹으려고 한 가족 밥을 애들이 완전히 다 먹어 치우고 가고 그랬죠. 거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밖에 교외에서 좀 활동을 했어요. 교외에서 교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음성 서클, 뭐 양성 서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몇 개 있었죠. 잘못 들으면 음성 서클 같지만 어쨌든 밖에 나서 뭐 회사문도 좀 하고 했으니까. 근데 주로 사실은 여학생 꼬시러 바깥으로 돌아다닌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삼청동 쪽에 있는 정덕도서관 기억나죠? 예. 거기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는 그 덕성여고가 그쪽에 있어요. 그렇죠. 항아리 치마. 그렇지. 항아리 치마. 덕성여고가 거기 있어요? 그게 아닌데. 풍문여고 앞에. 풍문여고가 거기 있고 덕성여고는 무학대 쪽에 있지 않았나요? 그쪽 아니야. 중학교인가?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중동고등학교가 또 있었거든요. 인근에. 그래서 옛날에 그 두 학교를 부부학교라고 이렇게 덕성여고하고 중동고등학교. 신랑학교, 부인학교. 덕성여고 여학생들 주위에는 항상 중동 아이들이 포진을 해서 호위하고 다녔어요. 호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우리 같은 뭐 껄떡거린다 그러면 중동하고 소리만 지르면 골목 보면서 한 10여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와, 내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광화문에 미리네 떡볶이집이라고 있어가지고 DJ가 있는 거기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량 학생 쪽 음성 서클 아이들 내가 몰랐던 밖에서 세계를 이미 그때 접하셨군요. 고등학교 때 추억은 이제 그런 추억들 애들하고 운동한 거 또 외부적으로 그랬던 거 또 한 가지는 졸업식 날 우리가 82학번이잖아요. 네. 그때가 일본식 교복 마지막 그랬죠. 졸업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 10여 명, 20명 되는 친한 친구들하고 앞에 교문 앞에 기억나죠? 어떤 거기를 딱 가로막고 사진 한번 찍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랬었어요. 쭉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밀가루를 싹 뿌렸어 위에다가. 졸업식 날. 딱 앉아 있는데 까마귀 입고 앉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코리아 헤럴드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 기자가 왔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졸업식 하니까 이제 그 딱 밀가루가 확 터지는 그 순간을 촬영해가지고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났었어요. 빨리 데뷔하셨네. 그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신문에 났어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확보를 못한 게 졸업사진인데 한 장도 없어요.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 찾아봤는데 언젠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고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 그 정도. 우리가 저기 그 패친이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 덕희 친구가 패친에다 글 쓴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문예부 출신. 문예부 출신이라서 글을 굉장히 편안하게 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고교 시절의 추억을 잠깐 얘기해 주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에 남는 일들도 좀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이요? 네. 어린 시절. 사실은 어린 시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육성회비 사건이에요. 알 것 같아. 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이 나름 그 동네에서 성산동 쪽에 살았는데 한 집에서만 8대째 살고 있었어요. 350년 된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 동네 딱 두 채밖에 없는 기와집. 잘 살았네요. 지주였죠. 그러니까 우리 집 땅을 안 밟으면 옆 동네로 갈 수 없는 정도에. 그래서 앞에 논, 밭 이런 게 다 이제 소유였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군대에 갈 무렵쯤에 개발이 됐고 그게 지금 현재 성산동 시영아파트 단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현재 월드컵 경기장 그 자리가 옛날에는 그 홍당무밭 땅콩밭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소출될 때면은 거기서 서리한 애들 지키라고 맨날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서리해서 같이 물질러가지고 땅콩 구워 먹기도 하고 식혜로 애들하고 그 산에 옆 동네 산에 가고 하여튼 그런 부자였는데 소위 말해서 땅거지였던 거예요. 땅거지. 현찰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현찰이 없었군요. 육성회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칠판에 요 구석에 오른쪽 저 밑에 육성회비 안내 나이 맨 위에 항상 조덕희가 써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너무 창피하고 그때 당시 너무 창피했어요. 아니 그렇게 부잣집인데 왜 현찰이 없어요? 어머니가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삶에 대한 왜곡이 돼 있었고 어머님의 소위 말하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2002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 아빠가 원수였으니까 집에 안 계셨고 한 3개월 밖에 계시다가 한 3일 집에 오셨고 그거를 이제 가정을 안 돌보셨다고 여겼고 자식들은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오시면은 아버님 직업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남봉꾼이라고 그러죠. 한량 직업이 남봉꾼 그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63이 됐는데 60이 다 돼서 알게 됐어요. 뭘요? 진실을. 아버님에 대한 진실을. 아버님 직업이 뭐였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이런 거를 그때서 이제 알게 됐는데 완전히 왜곡된. 어쨌든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지는 집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 가가지고 오셔서는 다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한 분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한 3일 계시다가 또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육성회비도 못 냈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뭐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수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60이 다 될 때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 그러면 그런 게 힘들었어요.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좀 남들처럼 반듯한 집에 살아보는 거 항상 축축 처진 비가 오면 축 처지고 비가 맺힌 자리 어쩌다가 근데 옛날에는 쥐들이 많았어요. 그랬죠. 구닥구닥 다니다가 그 물기 거기로 쥐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싫었고 예, 나중에 정말 해산을 안 될 때가 커서는 그러니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서 저 아버지 때려주게 예, 그게 소원이었고 고등학생쯤 돼서 예, 필연적인 짓을 했죠 제가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어쨌든 그랬어요 어린 시절은. 근데 없었다. 60이 가까이 되면서 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2002년 아버지 돌아가신 그 해 3개월 후에 혼자 됐어요. 애들을 셋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그 이후로 어머니를 16년 동안 모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말년에 한 5년 전에 치매가 시작되셨고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이제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있으신데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컨트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혼자 모시다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었어요. 요양원에 가셨어도 일주일 단위로 뭐 죽, 국 드실 간식 모든 걸 해다 드렸으니까 일주일씩. 제가 알고 있죠. 예.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하고 제가 이랬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셨대요? 라고 아버지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냥 통상 얘기하듯이.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들짝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눈이 둥그레셔가지고 얘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우리가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역정을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가정적으로 책임 안 지시고 한량으로 이렇게 두 집 살림 휘집 살림 하시면서 돈 싸그리 긁어가시고 그 고생 시키시고 한 분 아니었나 했더니 얘 너 누굴 그런 소리 하냐고 소리 야단치시면서 아버지의 스토리를 쫙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하던 얘기. 과거에는 아버지를 욕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치매 때문에 진실을 옛날 얘기를 진실을 제 앞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떻게 훌륭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날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아버님의 삶은 제가 지금 현재 뭐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나누는 삶을 하겠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걸 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전역하신 이후에 그렇다고 집에 있는 돈을 갖고 나가서 하신 게 아니고 별도로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옛날 그런 모습 그 진실된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워버렸던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군인이셨던 거 군인가요? 전역을 했다고 이제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 내가 어린 시절까지는 아마 군인이셨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 권총을 차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즘에 막 많이 오르내리는 HRD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중에는 뭐 종합위원 무슨 뭐 이런 그런 것도 하셨었고 구청장에도 출마를 하셨다가 낙방도 하셨고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분이셨는데 그 항상 아버지가 한 3개월 안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 항상 소든 돼지든 잡으셔서 동네 잔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우리 먹지도 못하고 항상 연필을 어린 시절에 연필 긴 걸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연필을 하나를 사시면 칼로 세동강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모나미 볼펜 네? 잠깐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왜? 여기다가 꽂아놓고 저기다 꽂아놓고 했을 텐데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바꿨잖아. 그럼 여기 이으면 되잖아 나중에 편집 여기까지 끊고 이제 이걸 끊고 잠깐 잘렸었는데 이어서 하시죠. 아버님이 집에 오시면 항상 돼지나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불만이었죠.
우리는 못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연필 하나 사시면 3등분을 딱딱 오면 자르셔가지고 옛날 모나미 볼펜 거기다 끼워가지고 주셨거든요. 연필을. 정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새 연필, 긴 연필 써본 적이 없어요. 몽당 연필만 쓰고. 네. 노트 한 번 새 노트를 사달라고 하려면 신문지를 주세요. 신문지. 요 빈 공간들, 옆에 이거 다 채우면 노트 사준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사셨는데 오셔가지고 돼지 잡고 서잡고 잔치하니까 너무 그것조차도 진짜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그것조차도 다 이제 그 어르신들 섬기느라고 와서 잔치를 하신 거고 어찌 보면 그런 분들 섬기기 위해서 집에 오시고 또 나가서 똑같이 불우이웃들 마포 구에 있는 그 독거노인 제가 지금 하고 똑같아요. 무위탁 독거노인 노인분들 가가호 방문하면서 생활용품 다 그리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관광시켜드리고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복지 사업을 하신 거죠. 그랬던 분이 사진은 많아. 그런 사진이. 근데 다 그게 아버지가 다 놀러 다닌 사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복지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으니 아버지 이미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참 가장 힘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진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생각 접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옛날 기억이 하나하나 다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집에 오셔서 나랑 같이 집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또 때로는 카드 장사하러 내 학교 앞에 와서 이걸 깔고 바닥에 깔고 카드 팔으셨던 거 이런 것들이 모냥 떠는 줄 알았던데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죠. 직업은 복지 사업을 하신 분이었죠. 그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또 내 아들한테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저 1호로 저 인터뷰했던 남정숙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들나무 봉사단을 통해서 만난 제가 들나무 봉사단에 들어간 게 또 우리 친구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아버님이 알게 된 건 60이 다 돼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진실이. 그 봉사활동 시작은 사실은 교회였죠. 교회. 한때 애들이 어렸을 때 좀 큰 교회, 목동에 있는 목동쪽에 살았는데 목동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어찌 보면 그곳을 다녔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지만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훈련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가면 교육받는 2, 3개월에 그 과정 중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말미에, 교육 말미에. 그게 이제 광명 사랑의 집이라는 그런 장애인이 계신 곳에 봉사를 가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계속 가게 됐고, 내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됐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시작된 게 봉사였는데, 제가 개인 생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교회를 한 거의 10년 안 갔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면서 안 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 얘기는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이어서 하시죠. 그 10년의 얘기요? 해야 되나? 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어찌 보면 10년의 얘기가 아니라 20년. 아이들이 2002년이죠 그게. 2002년 5월달 아버지가 2월달에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딱 3개월 날짜 수로도 3개월 되는 날 혼자 됐어요.
그때 제가 딸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이 11살, 둘째 딸이 9살, 그리고 막내 오반이가 4살 이었었어요. 네, 주말이었고 회사에서 가족 동반한 워크숍이 있었고 토일 갔다 왔죠. 원래 다 가야 되는데 애들 엄마는 뭐 약속이 돼 있다 해서 애들만 데리고 갔다 온 그 일요일부터 혈압이 아닌 혈압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 언빠를 했죠. 언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었죠. 그건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거는 뭐 말로는 그래, 알겠습니다. 뭐 괜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제가 끄집어낸 거 같아서 좀 죄송한데 최근 활동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최근에는 NGO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나눔하면서 나눔하면서 그냥 큰 거 아니고 제가 뭘 갖고 있어서 가진 걸 나누는 건 아니고 많이 갖고 있어서 세 끼 먹는 거 2끼로 줄이는 거고 예, 2숟가락 먹을 거 1숟가락으로 줄여서 그리고 또 내가 입는 옷 2벌 있으면 그 중에 1벌 벗어서 나누는 거고 그런 마음이 어느 계기가 돼서 생겼어요. 어느 계기로 인해서 어느 분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지속하게 됐고 그게 이제 들나무가 어찌 보면 큰 전환점이 된 게 그 들나무 봉사단이에요. 촛불 시민으로 광장에 있다가 같은 그 촛불 시민이었던 그 들나무 봉사단의 대표를 만나게 됐고 그분이 나한테 권유해서 그분이 누구죠? 신원석 대표라고 지금 아마 대표가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나무 봉사를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북동에 연탄 봉사를 하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남정숙 교수님하고도 다 연결돼요. 그분이 어느 미투 관련한 거기에 많이 지지했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어느 날 남 교수님이 제가 이제 그 연탄 봉사한다는 거 참여를 권유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내가 집이 그쪽인데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신 거죠. 그날 같이 오셔서 같이 봉사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자주 뵙지 못했지만 페이스북 상에서라도 소통하고 그렇게 인연이 쭉 이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계신 영원님 그 들나무 봉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를 했고 지금까지 아마 계속 거기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중간 몇 년 전에 들나무 봉사단은 나와서 다른 곳에 이제 천안에 무료급식소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든 시절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제 모든 재산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파산이 되고 그래서 정말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런 시절을 겪어내면서 조금 이제 살만했고 이제 숨통이 튀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준 이유는 나 같은 사람 도와주고 살리라고 살려주신 것 같다.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저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은 만지지 않아요. 경험상 나름 그런 이제 봉사라는 활동을 좀 하다 보니 돈이 연관이 되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또 본인도 유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몇 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와서 많게는 수백만 원부터 적게는 몇만 원까지 돈을 입금할 테니 알려달라, 좋은 곳에 좀 써달라 이런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계신데
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지게 되면 첫 번째 돈이 떨어지면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또 그 유혹, 구설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자 사전에 차단하는군요. 네. 내가 욕심을 그렇죠. 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사전에 차단. 내가 인간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연약한 인간이고 유혹에 약한 인간이고 모자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의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시던 거 내가 처음 나눔했듯이 처음에 내가 시작에 들라공사단에 갔는데 그 겨울에 냉방에 어느 분이 손님을 전기장판을 깔아드렸는데도 안 꽂으시는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세 감당을 못하니까 안 꽂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파카 벗어 입혀드린 게 그게 시작이에요. 나눔을 시작한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안 쓰시는 장롱 속에 입지 않은 옷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필요한 곳에 나눔하겠다.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혹시 동영상을 보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네네. 분이 계신다면 네네. 어떤 식으로 그 우리 친구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 메신저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전화 이런 걸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아놓으시면 제가 가지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설명란에다가 메신저라든지 카카오 아이디 그런 거 좀 올려놔도 되겠죠? 그럼요.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접 필요한 곳에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면 연락처하고 바로 택배로 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최초에는 제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 기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냥 세탁이 깨끗이 돼 있나 요거만 확인해 가지고 그냥 봉투나 박스에 그대로 차곡차곡 해가지고 드렸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사실은 그 계기가 어린아이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린아이 의류를 나눔하기 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크게 왔어요. 뭐냐면 어른들은 고사고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는 내 새끼는 내가 굶어도 새 건 입히고 좋은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할 시점 그 시점에 도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 남이 있던 거 이거를 그냥 꾸깃꾸깃한 채로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 거예요. 이걸 안 입힐 수는 없는데 입히시면서 자기 자식한테도 미안할 거고 자기 자신 마음도 찢어질 거고 그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동역하시는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봉투 비닐봉투를 쿠팡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해가지고 선물처럼 포장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코스가 몇 사이즈고 남녀 구분 또 계절 다 나눠서 어떨 때는 아이들 거는 윗줄이 아랫줄이 코디까지 해가면서 우리 그림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그래도 이걸 아이한테 줄 때 덜 미안하게 그리고 아이는 또 비닐 쌓이고 하니까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선물처럼 그렇게 해서 주기 시작한 게 지금은 전량 모든 거를 저한테 주시면 보따리 주시면 전량 하나도 빠짐없이 하다못해 양말 쪼가리 하나라도 속옷 하나라도 다 개별 포장해서 다 호수 적고 해서 남녀 구분해서 그렇게 갖다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놀고 즐기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재미있어요? 이거는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봉사 개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삶이라고. 지금 내가 남아있는 앞으로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수익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냥 나누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 가겠다. 그거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돈하고 연관되지 않았다.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생계의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차가 필요해서 차 기름 넣어야 되고 뭐 차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저희가 또 나름의 이제 수다 테라피하고 해서 아픈 사람들
제가 혼자 그 죽음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었거든. 어떤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한테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찾아뵙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뭐든지 근데 그걸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냥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를 대박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고 나면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눈물이 나오고 같이 울고 또 즐거운 얘기하면 기쁜 얘기하면 같이 깔깔거리고 박장대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응어졌던 거 툭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려놨어 죽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인생을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것까지예요. 저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벼랑 앞에서 발을 돌려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삶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순간 뒤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 떨어질지언정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자는 거죠. 생각하는 기회. 네. 내가 이 친구를 참 보면서 참 진실하구나 느꼈던 게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보통 뭐 1, 2년으로 끝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집회 나가는 걸 보고 한 몇 년 동안 했죠. 예.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뭐 그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참 거기서 저는 좀 진실성을 좀 느꼈고요. 그거는 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도 아빠고 나도 부모고 그분들의 마음이 100% 공감이 되고 그 아이들이 내 자식 같고 그 생계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또 자신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다행히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 나눔 일을 하려면 뭐 그분들 만나면 차라도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사실 저희는 동역자분하고 주식이 뭐 김밥 혹은 콩나물국밥 콩땡이라는 그 체인점에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나름의 이렇게 나눔하는 포스팅 그런 포스팅을 왜 하냐면 동기부여인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는 뭐 내가 봉사활동하는 거를 올리는 게 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올리려고 했는데 요즘 가끔 올리는 이유가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삶을 보면서 뭔가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동참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건데 또 뭐 팬이 있으면 안티가 있듯이 이렇게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올리면 또 흉보는 분들도 계시고 뒷소리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좋은 거 그분들 만나면 가능한 좋은 거 아꼈던 돈 주머니 돈 끄집어내서 좋은 거라도 좀 한 끼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비용들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뭐 기왕 그 봉사활동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그 젊은 그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더 보람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은 내가 도와준 이 친구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 일꾼이 되면 내가 더 보람을 느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얻어먹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왜 안 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회의도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에 서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최근에 남정수 교수님이 먹살리즘이라고 발기하셨지만 사람이 일단은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일에 이념이
들어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섬기는 대상이 노인 위주였는데 그 중에 무위탁 독거노인, 그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시는 그분들이 주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노숙자. 근데 지금은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은 사실은 이제 그 무위탁 독거노인과 노숙자. 그 대상을 어떻게 찾습니까? 저희 동역자분이 그런 걸 잘 찾았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저기 계시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일을 진짜 궁금하네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어디도 가봐라, 어디에 그런 동물손길이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또 소설 주시는 분들 계시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손길이들 보탤 수 있냐, 뭐 이런 게 와요, 연락이. 그럼 가서 보고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 이제 그 대상자 중에는 지금은 크게는 이제 안산이요, 조금 참 아픈 도시예요. 안산. 그쪽에 보면 그 난민, 아프리카 난민, 고려인 난민, 그 다음에 동남아 근로자 중에 피해 근로자, 그 쉼터, 피해 근로자라 하면 임금을 못 받은, 체불당하고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분들, 혹은 또 성폭행을 당하고 쫓겨나는 여성 근로자들. 안산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물론 안산이 그렇게 슬픈 도시는 아니에요. 희망적인 도시지만 어쨌든 아마도 안전하니까 그곳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터전처럼. 그럼 약자들이 어쨌든 약자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나눔하는 대상 중에는 그 고려인 난민, 그리고 어떤 특정 난민 가정 중에 한 가정의 아이까지 케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 근로자, 피해 근로자 쉼터, 그 다음에 또 그 아프리카 난민, 아프리카 난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요. 난민이 되면 지원 받는데 난민 되기가 힘들어요, 정부로부터. 취업도 할 수 없고, 단 한 가지, 애들 학교는 보내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생기는 대로, 뭐 기저귀서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식용유, 책 이런 거 뭐 다 해서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다 재포장해서 선물처럼 갖다 드리고, 그 한 가정 케어하는 후견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가정 아이 데리고, 아이가 8살짜리 아이인데 그 귀 또 장애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피자를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피자집 가서 피자 사주고 이렇게 오고 있고. 또 미혼모, 쫓겨난 미혼모. 미혼모도 그런 센터가 있어요. 부대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미혼모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되면은 지원금이 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숨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 도망갔죠. 어린아이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책임의 편으로 도망가 버리고, 어린애들이 집에서는 이랬다고 쫓아내버리고,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쪽방 같은 거 얻어놓고 거기서 애 데리고 희니를 굶고 있는 거야. 취업도 안 되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정규 취업도 안 되고, 시간 타임 잠깐 이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아내기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뭐 그 통반장까지 다 의뢰를 했는데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 운영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못하면 또 이렇게 뭐 일면 이해는 가요. 해주다 안 하면 터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염려가 되겠지만 그래도 당장 목숨을 살려줘야 되잖아. 당장. 고비를 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발굴할 수 없는 게 더 힘들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얘기한 그 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셨잖아요. 전혀.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친구가
가수 오반 아시죠? 이 친구 아들입니다. 오반도 네, 똑같이 그 자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자신 얘기라면 어쨌든 감사하게도 11살, 9살, 4살짜리였던 아이들이 지금 35, 33, 29이 됐고요. 큰딸, 둘째 딸은 이제 올해 큰딸은 외손녀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올해 3월 4일. 벌써. 둘째 딸은 돌이 넘었고 아들이. 그리고 오반이는 뒤늦게 이제 활동하느라고. 얼마 전에 결혼했죠? 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해서 2월 1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지금 군에 훈련을 겪고 있고. 어쨌든 감사하게도 가수가 돼서 나름 유명한, 나름 성공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서 사실은 그 오반이가 활동을 한 비용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반이도 직접적으로 그래, 이제 궁금증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천안에 우리가 지금 매월 가고 있는 천안 거기가 12년째 하루에 2끼씩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하루에 2끼씩 그 노숙자와 무위탁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이제 온갖 나물이고 뭐 저장이 필요하잖아요. 저장에다 반찬을 써야죠. 김치, 무, 구성기 이런 것들을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소금을 신한 천일염을 다 오반이가 전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몸으로 와서 몸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나름대로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후견인도 하고 있고 오반이도 이 나눔 어찌 보면 오반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저래 한 그래도 저희 쪽에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한 500여 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저희는 끝까지 그래서 오반이가 잘 돼야 됩니다. 오반이가 진짜 그 고등학생 때였나요? 맨 처음에 우리랑 같이 버스 안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을 때가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했나? 오반이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노래를 만들고 처음에 랩으로 시작했다가 중2 때 처음으로 이제 홍대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한 7, 8년 그래서 고2 때 스카웃이 됐죠. 고2 때 그 엔터테인먼트로 스카웃이 돼서 데뷔를 했고 지금 올해 10년 차입니다. 나도 그 홍대 앞에 가가지고 막 스탠딩 응원 처음 해봤는데 그때가 걔가 그러면 그때가 고2 때 18, 17, 18 고등학생 때였구나. 그래서 그때 데뷔를 했죠. 18살 데뷔를 해서 올해가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라디오에 우리 오반 노래를 신청했더니 라디오 DJ가 틀어주면서 오반 아빠가 제 친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오반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황 무슨 아나운서였는데 라디오에서 이름난 그런 DJ 프로그램 황신한가?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일반인은 이제 보면 그런 얘기도 TV 있었어요. 방송 공중파나 뭐 이런 TV 방송이나 뭐 콘서트나 이런 위주로 활동하지는 않고요. 음원이 나름대로 잘 돼서 그렇죠. 음원 강자로는 그래도 이제 그 공중파인 SBS, KBS, MBC, 거기 뭐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뭐 미스테리 듀엣 이런 데는 모두 PD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출연을 했었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뭐 보컬로서 뭐 훌륭하고 그렇진 않지만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만들고 작사, 작곡, 프로듀서나 그랬네.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어떤 옆에 앉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오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요즘 오반 씨의 곡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아이콘을 좋아하는데, 이거 아이콘이라고 있나요? 아이콘을 좋아하는데 그 멤버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감동했어요.
이렇게도 오고요. 너무 부러워요. 꼭 전해주세요. 미스터 콜이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거 다른 분 그래요. 네, 이렇게 지난번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을 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오반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불후의 명곡 나갔을 때인데 같은 석사 이제 박재정 피아노맨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출연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오반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네. 크로스핏, 클라이밍, 거기다 또 MMA, 주짓수 이런 걸 종합격투기도 하는데 종합격투기 그냥 취미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프로 선수만큼 하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2년 전에 프로 선수하고 링에서 또 붙기도 하고 물론 패배를 했지만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운동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알고 오반이 팬 중에 허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수가. 허각도 그 MMA를 자주 보고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패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노래하는 동안에 오반이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걸 봤대요. 이제 싸우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 오반 하고 환호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어렸던 오반이 지금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아직 30이 안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오반이가 잘 되어야지 또 오반이 아빠도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에 저는 계속해서 오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3월 13일 날 지금 오반은 입대했지만 3월 13일 날 정규 앨범 2집이 나옵니다. 3월 13일 날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2집 가수 물론 오반이가 발표를 싱글 더블 싱글 해서 60여 곡이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실시간 배경에 다 링크가 된 너무 감사하죠. 아직도 3월 13일이요? 네, 3월 13일에 타이틀곡 교회 오빠라는 곡으로 10곡의 2집 앨범이 발표가 되고 또 지금 한 곡 어떻게 지내는 가장 오반이 노래 중에 그렇죠. 가장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두 곡이 있는데 어떻게 지내, 행복 이런 곡이 있는데 그 곡들은 아직도 장르 순위 30위 안에 지금 거의 4년 넘게 있을 수 없는 전문 후반인데 올라가 있고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황진아 아나운서가 어떻게 지내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예. 자. 제가 이거 보통 올리는 게 한 달 정도 밀려 있지만 가급적이면 3월 13일 이전에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그러셔야 되는데 13일날 발표인데 12일날 딱 올리면 대박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대박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구독자 35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박입니까? 350명이 어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저 항상 만나고 묻고 싶은 게 인생에 있어서 좌우명이 있습니까? 좌우명이요? 네. 사실은 오랫동안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목사님이 여기서 나오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부유하게, 구질구질하지 않고 정말,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잘 살자. 그러니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 한가한 곳에 전원주택을 딱 져놓고 텃밭 가꾸고 노후를 그렇게 보내자. 사실 이게 좌우명일 수도 있었죠.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 나름의 창피하지만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내 자신한테도 하나님한테 한 이후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순종하자는데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하라고 시킨 일을 지금 저희를 심부름꾼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비웃는 분도 계셔요.
뭐 한다고 심부름꾼 거창하게. 근데 심부름꾼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잖아.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이 심부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심부름 하라는 거,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항상 시키는 일 순종하면서 따르며 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 자원형이 됐고, 심부름을 잘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자. 내 생각대로 살지 말자.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벌써 뭐 시간이 꽤 지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어쨌든 뭐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감사하고. 아니 제가 진짜 감사하죠. 요즘엔 그래요. 일단 건강하자. 건강해야.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하고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검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지금 검사에 감사하는 걸 배웠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맞아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값없이 주신 이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한 보답을 하고 이 보답을 어떻게 할지 지금까지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뭘 해드릴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시켜만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진짜 눈 뜨게 숨 쉬게 해준 것부터 감사하죠. 오늘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또 누우려고 누워보면 오늘 하루가 다 감사했고 순간순간들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간 우리 덕희란 친구를 제가 감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의무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 삶인 거죠. 나를 살려준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참 저도 열심히 좀 그런 봉사하는 삶을 쫓아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흔쾌히 바쁜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반갑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래요, 반갑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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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겠습니다.